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시간에는 소의 젖, 우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유가 몸에 좋다, 나쁘다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는 왜 하필 소의 젖을 먹을까요? 태어나서는 사람의 젖을 먹다가 젖을 떼고 나면 소의 젖을 먹죠. 당연히 인간의 젖처럼 우유도 송아지의 성장을 위한 것이지만 옛날에 인간이 맑은 물을 구하기 어려운 지역에 살면서 가축으로 기르는 동물의 젖을 먹으려는 시도를 했고 처음엔 유당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으나 나중엔 진화해서 유당을 소화할 수 있게 되었죠. 다른 가축도 있는데 왜 하필 소일까요? 해외에서는 양, 염소, 말, 낙타의 젖도 식용으로 판매를 합니다. 근데 소가 젖이 많이 나오는 편이고 더 개량을 해서 젖소가 젖이 더 많이 나오도록 했다고 합니다. 개나 돼지의 젖을 먹지 않는 건 역시나 젖이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돈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소 젖을 자르면 사람과 똑같습니다.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해야 젖이 나오죠. 자연스럽게 소가 임신과 출산을 하면서 송아지가 충분히 먹고 남은 우유를 짜서 먹을 수 있죠. 근데 자본주의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이런 비효율적인 생산을 하지 않습니다. 젖소는 평생 강제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고 자식을 낳자마자 뺏기고 젖을 짜는 데만 이용을 당합니다. 사람의 젖이 사람에게 더 맞을 텐데 사람 젖을 먹지 않고 소의 젖을 먹는 이유를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서까지 우유를 생산해야 할 만큼 우유의 영양적 가치가 있을까요? 당연히 우유는 전혀 먹을 필요가 없고 안 먹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유가 좋다고 하는 건 고기처럼 다양한 영양분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이라고 하죠. 질 좋은 단백질, 즉 유청 단백질이 들어있으며 칼슘이 풍부해서 뼈에 좋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우유 급식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우유는 키 크고 뼈를 튼튼하게 해준다고 했죠. 아직도 농담처럼 그때 우유 많이 먹을 걸 이런 말을 합니다. 우유 급식은 우리나라만의 특징은 아니에요. 자본주의가 발달한 나라들이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1920년대에 영국 우유 생산업자들이 우유를 알리기 위해서 학교에 저렴한 가격으로 우유를 공급하기 시작했고 영국 정부가 업계의 효과적인 로비 활동으로 인해 학교 우유 급식 정책을 채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초등학생, 중학생은 1971년에 마가렛 대처가 우유 무상급식을 중지할 때까지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우유를 마셨습니다. 중지 이유는 건강은 아니고 예산 삭감 때문이었고요. 미국 시카고도 1940년대에 영국의 우유 급식 성공을 보고 유제품 기업들이 강력한 로비 활동을 벌여서 시에 우유 급식을 하게 하였고 1943년에 미국의 모든 주에서 우유 급식 프로그램이 채택되었습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고요. 아이들 건강에 도움이 되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유제품 기업이 큰 돈을 번 건 확실해 보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도 로비를 했다는 건 아니고요. 그건 저도 모릅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우유값을 전부 삥땅 쳐갖고 용돈으로 쓸 걸 하는 아쉬움이 남을 뿐이고요. 그렇다면 우유가 정말 좋은 건지 그리고 위에서 말한 장점이 정말 사실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유를 좋지 않은 식품이라고 말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은 유당불내증입니다. 세계 인구의 75%, 특히 아시아인들은 락토스라고 불리는 젖당을 소화하지 못합니다. 물론 조금씩 계속 먹으면 극복할 수는 있긴 해요. 우유를 많이 마시면 설사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락타오스를 소화할 수 있는 효소가 락타제인데 이게 거의 없는 사람은 락토스가 함유된 유제품을 대량 먹으면 장내 박테리아가 락토스를 분해하면서 아세트알데히드, 부탄, 디올, 디메틸, 글리옥살, 에탄올, 포름산, 메탄, 프로판, 인돌, 단세지방산 그리고 여러 종류의 독소 같은 발효산물과 유독성 물질이 나온다고 합니다. 참 많네요. 우유에는 소가 섭취한 유해오염 물질이 아주 잘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환경 호르몬인 다이옥신입니다. 다이옥신 이름만 들어도 암 걸릴 것 같은데 실제로 자궁 내막 증가, 암을 유발하고 내분비 교란 문제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공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의해서 다이옥신이 퍼졌다고 하죠. 이런 환경에서 소가 단 하루 동안 풀을 먹는 것으로도 14년 동안 공기로 흡수되는 다이옥신의 양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축적된 다이옥신은 소고기와 유제품을 먹는 모든 사람에게 섭취가 되겠죠. 근데 남성은 이 다이옥신을 배출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자는 소와 같은 방식으로 다이옥신을 배출하는데 태반을 통해 태아에게 다이옥신이 유입되고 모유를 통해서 배출이 됩니다. 이번엔 당뇨병입니다. 지난번 고개 악영향 편에서 고기가 제2형 당뇨병의 원인이 된다고 했었죠. 제2형 당뇨병은 인슐린이 소량 생성되거나 충분히 생성되지만 제대로 동작을 못하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우유는 인슐린을 아예 만들지 못하는 제1형 당뇨병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우유를 먹어서 우유의 단백질이 혈류에 유입되면 인체는 이게 혈액에 있어서는 안 될 물질로 판단해서 공격하고 우유 단백질의 항체가 형성되어 췌장을 공격하고 파괴한다고 합니다. 췌장은 인슐린을 분비하는 기관이죠. 이 우유 단백질은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물질이고 아동에게 습진, 여드름, 변비, 위산 역류, 철분 부족, 빈혈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예일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소아소화기 클리닉을 맡고 있는 조이스 그라이버스키 박사는 우유 알레르기 때문에 만성적인 설사로 고통받는 아이를 일주일에 적어도 한 명은 진찰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알레르기는 다양한 형태를 띠는데 위장장애, 만성적인 설사, 변에서 점액 또는 선홍색의 피가 보이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이런 증상은 대체로 아기들이 전유, 지방이 제거되지 않은 원래 우유죠. 이걸 먹으면서 시작되는데 시판 중인 우유 단백질이 함유된 유동식을 먹는 아이에게서도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증상을 보여도 대부분의 유아는 내성이 생기지만 2세 전에 생기는 경우는 드물다고 하고요. 어떤 사례에서는 최소 5세 정도 되었을 때 우유 단백질 함유 식품을 먹어야 안전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유제품의 주요 단백질인 카세인, 단백질은 특히 치즈에 많고 인체 소화기관에서 분해돼 카소모르핀이라는 성분이 됩니다. 카세인에서 유래한 모르핀과 유사한 이 성분은 뇌에서 헤로인과 같은 수용체에 접촉을 합니다. 독하다는 건 아니지만 반복해서 자꾸 먹으면 치질을 계속 찾을 만큼 충분히 강력하다는 거죠. 카소모르핀은 영아 돌연사 증후군과 관계가 있을 수 있고 자폐증과도 관련이 있어서 아기에게 우유를 주는 것은 좋지 않아 보입니다. 인간의 모유에는 리터당 2.7g 정도 되는 카세인이 있고 우유에는 10배 정도인 26g이 있어서 중독성이 있는 건 당연합니다. 성장 호르몬을 맞지 않은 소에 건강한 우유는 괜찮다라는 주장이 있는데 우유 자체에 호르몬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일반 우유, 유기농 우유 상관없이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같은 성호르몬이 가득 들어있다고 하고요. 그래서인지 유제품은 특히 유방암, 전립선암, 난소암 같은 호르몬 관련 암에 위험하다고 합니다. 우유 소비량이 높은 나라가 확연하게 전립선암 사망률이 높습니다. 유제품이 남성의 전립선암 발병률을 34% 높이고 유방암 병력이 있는 여성이 하루에 유제품 1인분만 먹어도 유방암으로 사망할 확률이 49% 증가하며 다른 병으로 사망할 확률이 64% 증가한다고 합니다. 콜린 캠벨은 1970년대에 동물에게 간암을 유발하는 곰팡이 독소 아플라톡신과 고단백과의 연관성을 연구했습니다. 두 그룹의 쥐에게 같은 양의 아플라톡신과 한쪽에는 단백질을 5%, 다른 쪽은 단백질을 20% 먹이를 주었을 때 20% 단백질 쥐들은 모두 간암이 생겼고 반대군은 모두 암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단백질의 양이 발암물질의 암 유발을 조장한다는 것을 알아내고 발암물질이 있더라도 단백질이 충분하지 않으면 암 병소가 잘 성장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근데 모든 단백질이 그런 건 아니고 콩과 밀의 단백질은 발암 진행과 관련이 없었으며 유제품에 들어있는 카세인이 함유된 단백질일 때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우유에 IGF-1이라는 인슐린 유사성장인자가 들어있어서 우유를 마시면 IGF-1이 혈액에 늘어나고 세포를 증식시켜줘서 성장도 빨라지게 하고 실제로 우유 섭취에 따라서 평균 신장이 커졌습니다. 우유를 먹으면 키 큰다는 말은 사실인 거죠. 근데 문제는 건강한 세포만 증식시키는 게 아니라 암세포 또한 빠르게 증식시킵니다. 혈중 IGF-1 농도가 높은 남성이 전립선 암의 위험이 높고 유제품 섭취와 관련이 높은 연구가 많이 발표되었습니다. 요구르트, 치즈도 별반 다를 바 없고요. 비타민 D는 면역에도 중요하지만 항암 작용을 합니다. 유제품을 먹으면 체내 환경이 산성이 되고 몸에 들어오는 칼슘이 너무 많아서 활성형 비타민 D의 농도는 계속해서 낮은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세포들이 전암세포가 되는 매 순간을 비타민 D가 막을 수 없는 위험이 생기는 거죠. 또한 비타민 D는 IGF-1이 단백질과 결합하도록 유도해서 그 양이 조절되게 도와줍니다. 유제품 비타민 D도 감소시키고 IGF-1의 농도는 증가시키죠. 암에 최적화된 환경을 조성해주는 꼴입니다. 우유는 뼈에 대한 논쟁이 제일 많습니다. 우유는 뼈에 좋다가 진리인 줄 알았는데 2000년대 초반부터 그렇지 않다는 연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골밀도, 일명 T스코어를 골절과 바로 연관시킵니다. T스코어는 건강한 젊은 성인의 골밀도 평균치와 비교해서 골밀도가 어느 정도 감소되어 있는지를 점수한 값인데 마이너스 1 이상이 보통이고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5 사이가 골감소증, 마이너스 2.5 아래는 골다공증이라고 합니다. 이 골밀도 측정법이 개발되면서 낙농업계는 큰 관심을 가졌고 골밀도 수치와 골절 위험도가 바로 연결되어 있다고 의사들의 머릿속에 주입시키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골밀도는 보통 20에서 30세 사이에 최대치에 이르고 그 뒤에는 계속 감소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골밀도는 감소하고 골절 위험 신호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논리로 높은 골밀도에서 시작하면 나이를 먹어도 골절 위험이 더 낮아진다라는 개념이 만들어졌죠. 1979년에 유제품을 먹는 사람들과 거의 먹지 않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두 그룹을 대상으로 유고슬라비아에서 진행한 연구에서 유제품을 거의 먹지 않은 사람들은 먹는 사람들에 비해 칼슘 섭취량이 절반이었고 골량도 더 낮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최대한 우유를 많이 먹어서 칼슘 섭취를 높이고 골량을 늘려야 한다는 게 우유가 뼈에 좋다는 주장의 근원입니다. 하지만 낮은 골밀도가 병적인 상태일 수도 있지만 정상인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예로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들은 골밀도가 서양에 비해서 낮지만 골다공증은 더 적게 발생합니다. 철저한 채식주의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SOF 연구, 골다공증성 골절에 관한 연구에서 대퇴골 경부 골절을 입은 폐경 여성 절반 이상이
높은 골밀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뼈 강도에 관한 콜라겐의 역할이란 연구에서는 골밀도가 얼마나 뼈가 강하냐를 예상하는 정확한 인자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뼈의 크기나 형태, 콜라겐 섬유의 상태, 뼈의 재생 속도가 뼈의 강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고 앞으로 이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죠. 세계보건기구도 골다공증성 골절을 진단하기 위한 도구에서 유제품의 섭취, 칼슘 섭취 수준이 없습니다. 나라별 우유 섭취량과 대퇴부 골절 2020년도 조사를 봐도 특별한 연관성이 없습니다. 오히려 전체적으로 우유 섭취가 적은 나라가 골절이 낮은 편입니다.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처럼 우유 소비량이 많고 골절률이 높은 나라도 있는 반면에 핀란드, 네덜란드, 루마니아처럼 우유 소비는 많지만 앞서 말한 국가들만큼 골절률이 높지 않은 나라들도 있었습니다. 튀는 국가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유제품 섭취가 높은 국가가 골절 빈도가 더 많아 보입니다. 확실한 경향성을 보이는 그래프들도 있었는데 또 주장을 정당하기 위해서 자료를 취사 선택했다고 할 수 있어서 가장 최근에 조사했고 가장 많은 국가가 있는 자료를 선택했습니다. 우유를 더 먹는 나라에서 왜 골절이 더 많을까 하는 데에 대한 가설이 있습니다. 오래된 뼈는 주기적으로 파괴되어 제거되고 새로운 뼈 조직이 그 자리에 들어서는 리모델링 과정을 겪고 성인의 뼈는 10년마다 완전히 새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 뼈를 파괴하는 것은 파골세포, 만드는 것은 조골세포라고 하죠. 조골세포는 간엽줄기세포 MSC라는 골수의 줄기세포에서 생산이 됩니다. 이 조골세포 생산 능력에는 한계가 있어서 나이가 들면 MSC도 감소하고 MSC가 조골세포를 만드는 능력도 감소합니다. 따라서 뼈를 오래도록 지키려면 최대한 리모델링을 적게 일어나게 해서 조골세포를 아껴 써야 합니다. 유제품에 있는 단백질이 조골세포의 증식을 자극해서 뼈의 리모델링을 활발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IGF-1도 조골세포를 자극한다고 하고요. 또한 유제품은 산성식품인데 혈액은 건강할 때 pH 7.4로 중성인 pH 7에서 약간 알칼리성입니다. 산성식품이 과도하게 들어오면 산 중화를 위해서 뼈의 탄산칼슘을 사용하기 때문에 파골세포를 자극하여 뼈조직 파괴가 활발해지게 만듭니다. 그러면 골 형성과 골 흡수가 같이 일어나게 하는 영동 효과에 의해서 조골세포의 활동 역시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런 산성식품에는 고기도 있고요. 탄산음료, 술도 있습니다. 탄산음료 많이 마시면 뼈가 삭는다는 말이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거죠. 골량을 늘리기 위해서 유제품을 많이 먹는 건 MSC라는 저수지를 다 퍼내서 말려버리는 위험한 일일 수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2009년에 나온 우유의 역습이라는 책을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이 책의 저자 티에리 수카르는 저널리스트 겸 과학 전문 작가인데 비건도 아니고 심지어 치즈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유제품을 무조건 끊어야 한다가 아니라 적당히 먹으라고 권하면서 건강을 위한다는 핑계로 사람들에게 유제품을 권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말하고 있죠. 우유가 몸에 별로 나쁘지 않다는 내용을 담은 서적이나 연구 자료도 있습니다. 근데 레퍼런스나 지원 기관이 거의 다 낙농업, 축산업 관련 기관들입니다. 자기네 밥줄인데 암을 유발하고 뼈에 나쁘며 유아에게는 위험하다라는 내용을 말하기는 힘들겠죠. 보통 이런 서적과 연구 논문들에서는 앞에서 말한 위험성에 대해서 여러 연구들을 살펴보면 그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육류의 위험성을 얘기할 때와 비슷하죠. 다만 전립선암에 대한 연관성에 대해서는 무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무조건 다 끊으세요 이게 아닙니다. 아예 안 드시면 좋겠지만 이왕 드실 거라면 유기농으로 드시고 유제품이 들어간 제품을 일일이 걸러내는 게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냥 우유를 몇 리터씩 사서 드시는 거를 좀 줄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몸에 안 좋은 생크림, 대량 생산 아이스크림 제품, 피자 이런 거 줄이시고 버터도 이왕 드실 거면 카세인을 제거한 기버터 같은 걸로 좀 퀄리티를 높이고 양을 줄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우유에 대해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질문이나 의견, 반박할 내용 있으시면 댓글이나 메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